볼 거는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기의 근원과 간략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전기가 단순히 그냥 콘센트에서 코드만 꽂으면 나오는 걸로 알지만 이 전기를 만드는 게 이 전기가 저희 생활에 유택한 혜택을 주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있었습니다. 반영이 있었고요. 이번 첫 번째 시간은 그런 전기의 근원과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 이야기 하시면 좀 조신 분들 좀 계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전기의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죠. 전압과 전류, 그다음에 전류의 두 가지 특성, 교류, 직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기의 생산 과정과 집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알아볼 겁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가마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저항과 가마 열선의 직렬, 분열 영역의 특징을 알아볼 겁니다. 다섯 번째는 후크메타.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계측기 중에 하나인데 후크메타를 이용해서 직접 각 회로를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앞에 이제 먼저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앞에 있는 키트를 눈여겨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키트를 가지고 후크메타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이 회로에서 배선을 교체하는 방법 등을 한번 실습을 해볼 겁니다. 오늘 이제 전기는 과연 누가 발견을 했을까요? 발명과 발견은 다른 겁니다. 전기는요, 기원전 600년경에 탈레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시대 철학자 이 아저씨가 처음 발견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현재 상태의 전기를 발견한 게 아니라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장식품 중에서 보석이라는 호박이라는 보석이 있죠. 호박을 갖다가 열심히 옷에 문질러가지고 어떤 물체가 되면은 먼지나 실 따위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걸 뭔가 특별하게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단순히 그냥 이 호박이라는 보석이 마법의 돌이라는 미기한 이제 개념을 갖고 그냥 마법의 돌이니까 어떤 물체를 달라붙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졌을 거야라고만 인식을 하고 이 이후로 당분간은 전기에 대해서 어떤 발견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1554년에서 1603년도에 길버트라는 영국의 영국의 의사과학자가 탈레스의 그 기록, 호박을 옷에 문지르면은 어떤 물체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마찰 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호박뿐만 아니라 어떠한 물체든 열심히 양모 가죽천이나 털 같은 데다 열심히 문질러서 어떤 물체가 되면은 그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비단 호박뿐만 아니라 어떤 물체도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물체에도 존재를 하는 이 전기의 존재를 밝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마찰 전기입니다. 뭐예요? 말 그대로 마찰을 하면 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또 지구 나침판을 나침판이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중국에서 영국, 미국 저쪽 먼 나라로 열심히 전해진 나침판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데 이 나침판이 단순히 왜 북극만 계속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었어요. 지구의 북극성이 가장 강력한 힘을 내뿜는다. 혹은 지구의 어딘가에 가장 큰 자석이 묻혀있다.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좀 가설을 내줬는데 이 길버트라는 아저씨가 지구 자체가 그냥 커다란 하나의 자석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왜 나침판의 자침이 남쪽 혹은 북쪽으로 향하게 되는지 그 이유도 알게 돼요. 왜냐? 북극에다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북극에다가 실에다가 쇠조가리 2개를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쓱 댔더니만 북극에다가 이제 뒀더니만은
아무런 힘도 가지지 않았던 쇠조각이 두 개가 자성이 생겨가지고 끌어당기거나 밀어당기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자석을 갖다가 쇠조각 아무거나에다 대고 열심히 자석을 문지르면은 그 쇠조각이 자석이 돼서 어떤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를 혹시 옛날 초등학교 때 실험 때 한번 해보신 적 계시죠? 그런 것과 아주 같은 유사한 실험을 했는데 이 지구 전체가 그냥 커다란 하나의 자석이야 라는 사실을 이 아저씨가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동안 이름조차 없었던 전기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바로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은 일렉트리쿠스. 일렉트로닉이 전기죠. 우리 저기 이마트 가면 일렉트로맨 있죠. 그런 것처럼 일렉트리쿠스라고 이제 전기의 이름을 이름을 붙여준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아저씨가. 자, 그래서 심심하실까봐 영상을 좀 보고. 같이 떨어져 있는 물체가 서로에게 힘을 작용해 서로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을 우리는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작용한 힘이라는 뜻의 long range force, 원거리 작용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자석은 바로 이 원거리 작용력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죠.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인들에게 이 자석은 얼마나 신비로운 도리였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밀고 당기고 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자석에 마법의 힘이 깃들었거나 정령이 숨어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어요. 물리학 서큐트리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과학자는 바로 이러한 마법의 돌이었던 자석에 대해 최초 학문적으로 연구하려 했던 과학자 길버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44년) 영국 에식스주의 콜체스터에서 출생한 윌리엄 길버트는 이 지역에 있는 고전문법학교, 지금의 중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마친 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영향도 컸지만 스스로도 의사의 꿈을 꾸고 있던 길버트는 사실 물리학보다 약학에 더 관련이 깊은 화학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당시의 화학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금단의 주술을 다루는 학문 연금술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죠. 길버트는 이런 환상적인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난 뒤로 화학과는 거리를 두게 되며 마법의 돌이라 불렸던 자석으로 연구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중국에서 발명되어 아랍을 통해 전파된 나침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바다를 항해했었지만 나침반에 놓여진 작은 자석이 어째서 방향을 알려주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러한 사실은 미신을 싫어하고 관찰 결과를 중요시하는 길버트에게 충분히 흥미로운 문제였으리라 생각되네요.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한 그는 자석의 기원을 조사하면서 지구가 커다란 자석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키는 이유를 북극성이 엄청나게 강력한 자석이거나 북극 쪽에 아주 강력한 자석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길버트는 지구 전체가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에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어요. 또한 마늘과 함께 자석을 두면 힘이 약해진다거나 천연 자석을 이용하며 두통을 치료할 수 있다 같은 미신적 믿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잘 담겨져 있는 딱 1600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자석에 관하여에서는 달이 지구를 도는 이유도 자석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비슷한 이유일 것이라는 주장도 내포되어 있었죠. 다시 말해 천문학적 현상 또한 자석의 힘을 이용해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버트 또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이 길버트의 자석에 관하여라는 책은 이후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많은 과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책으로서 자주 읽히게 됩니다. 천문학의 한 획을 그은 과학자들인 갈릴레이와 케플러도 이 책을 통해서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하니 이러한 사실을 통해 당시 큰 영향력이 있는 책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또한 길버트는 자석뿐만 아니라 전기 현상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는데요. 마찰을 통해 발생되는 정전기 하면 떠오르는 보석, 호박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당시 호박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일렉트론에서 파생된 오늘날 우리가 전기라고 부르는 라틴어인 일렉트리쿠스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일렉트리쿠스는 여전히 유럽 언어에서 전기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이를 통해 자석의 힘과 호박의 힘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같은 분야로 여겼던 자석의 힘과 전기적인 힘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서 자기학과 전기학의 토대를 각각 마련해 놓게 되죠. 나중에 물리학 서큐트리를 통해 만나보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쪼개진 둘은 19세기의 어떤 천재적인 과학자에 의해 다시 하나로 합쳐지게 되지만 말이에요.
이러한 자석에 관한 커다란 업적들도 충분히 대단했지만 길버트의 업적 중 가장 빛나는 업적은 학문적으로서 과학과 유사과학을 분리해낸 논리의 전개 방법, 다시 말해 과학의 연구를 최초로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하려는 접근 방법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길버트의 성격인 신비주의적 믿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데요. 연금술, 정다면체 천문학, 연구기관 등 길버트 이전에 주장되었던 많은 학문들은 초자연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설명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길버트는 이러한 신비주의적 세계관에 빠지지 않고 그러한 주장들을 모두 자신만의 실험적 방법으로 반박하고 틀렸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실험 방법을 누가 보더라도 재현할 수 있게끔 대단히 구체적으로 소술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이용되기도 했죠. 이러한 실험적 연구 태도 덕분에 갈릴리오보다도 더 일찍 최초의 근대 과학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길버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실험적 증명만 있었을 뿐 수학적 근거가 부실했다는 이유 때문에 최초의 근대과학자라는 칭호는 결국 갈릴레이에게 돌아가게 되죠. 이후 1601년부터 그는 엘리자베스 1세의 주치의로 지내다가 여왕의 후계자인 제임스 1세가 즉위하게 되면서 내과 의사로 지명되게 됩니다. 그러나 채 얼마 지나지도 않은 1603년 12월 길버트는 60세라는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최초로 보이지 않는 미지의 힘, 자석의 비밀을 풀고자 했던 과학자 윌리엄 길버트. 그는 자석을 연구했지만 그가 남긴 업적들은 자석이 가지는 신비한 능력 이상의 가치를 가졌던 게 아니었을까요? 과학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호박의 마찰력을 이용한 전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찰 전기가 연구가 시작되다가 이제는 이 전기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윈센부르크라고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인데 이름이 좀 생소하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1746년도에 실험을 통해서 이 정전기라는 것을 저장시킬 수 있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동안은 마찰전기였는데 이 마찰전기를 갖다가 저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발생된 정전기를 모아서 유리병에 저장하는 간단한 형태의 기구, 라이덴병이라는 것을 발명을 했는데요. 라이덴병을 보시면은 상단에 여기 또 빨간색의 구가 하나 있죠? 이 구가 금속입니다. 이 금속 구와 같이 이렇게 전선이 그냥 쇠막대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전해액, 물이나 혹은 약한 농도의 소금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병 안에다가 열심히 양모터를 갖다가 문질른 금속 막대기를 열심히 몇 번, 수백 번을 갖다 대면은 이 나이렌병 안에 전자들이 대전하게 됩니다. 공기 중에는 마이너스, 이쪽에는 플러스가 대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 금속구에다가 손을 접촉하든지 혹은 금속 막대를 접촉하든지 하면은 이 안에 잔뜩 모여있는 전자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빠지직 하면서 스파크와 소리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가장 간단한 라이덴병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정전기, 그러니까 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전기를 우리가 연속적으로 전류를 흐를 수는 없었어요. 기껏 해봐야 열심히 문지른 이 마찰 전기를 이 라이덴병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나 만들어져 있죠. 한 개로는 그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용량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이런 식으로 병렬로 계속 연결해서 라이덴병을 만들어서 이제 전기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라이덴병이 현재 콘덴서, 축전지, 그러니까 배터리죠. 쉽게 말하면 배터리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우리가 오늘날에 쓰고 있는 콘덴서라는 전자부품하고 배터리의 원리와 같습니다. 왜? 충전을 했다가 방전을 할 수 있었어요. 유튜버가 저렇게 실험한 것처럼 정전기가 굉장히 우리 몸을 지나갈 때 그냥 단순히 기분만 조금 더러운 미약한 전기이지만은 어쨌든 저렇게 형광등도 밝히고 LED 전구도 밝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전기를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이 연구가 점점점 가속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연구까지 진행이 되느냐? 알렉산드로 볼타라고 1745년에서 1827년에
까지 살다가 이탈리아의 물리화학자입니다. 볼타라는 혹시 이름 많이 들어보신 분 좀 계신가요? 역시나 생소하신 분이 많으시겠죠. 이 과학 시간에 다들 주무셨어. 자, 1800년도에 이 볼타 아저씨가 실험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화학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전하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양쪽 이 쇠 두 개가 있죠. 보면은 이쪽은 구리판이고 멀리 쓰신 분들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거는 아연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판 두 개에다가 정전집게를 물려놓은 다음에 전구를 달아놓고요. 이거를 이렇게 전해질이 는 수조 속에다 담그니까 불이 짠 하고 켜지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이거를 갖다가 이 수조를 갖다가 무한정 늘려놓습니다. 근데 무한정 늘려놓기에는 공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축소를 시켜가지고 구리 아연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전해기 든 솜을 겹쳐놓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계속 직렬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어떠한 이제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전극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바로 여기 사진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실제로 박물관에 있는 이 볼타 아저씨가 만든 볼타 전지의 전시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냐? 저희가 쓰고 있는 건전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건전지예요. 결국 우리 건전지도 뜯어보면은 저렇게 안에 두 개의 판과 가운데에 전해액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화학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전해액이 흘러서 뭐 부식도 시키고 여러 가지 사고를 냈겠죠. 근데 저희가 쓰고 있는 건전지들은 굉장히 화학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볼타 전지와 원리는 같은데 훨씬 더 안전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정전기 단순히 열심히 마찰해서 잠깐 발생하는 그 전기를 갖다가 썼든가 혹은 그걸 저장해서 썼든가 그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전류를 본격적으로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까지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의 업적을 굉장히 커다란 업적이기 때문에 이 전압을 읽는 단위 볼트죠. 이 볼트가 바로 이 볼트 아저씨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우리가 뭐 피카츄 100만 볼트, 600볼트, 220볼트 하는 그 볼트가 바로 이 볼트 아저씨의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으면 좀 서운하겠죠. 자, 전압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류의 세기입니다. 자, 전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뭐냐면은 우리 전기의 근원이 뭐냐면은 바로 전하입니다. 전하가 뭐냐면은 전기의 알갱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무엇을 이용하고 있냐면 전하가 이동을 하는 그 힘으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볼트라고 하고요. 자, 전하는 전기의 근원이 되는 근본 물질이고요. 전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끌어당겨지면 이동을 합니다. 전하가 이동하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바로 전압입니다. 전하가 이동하는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세면 셀수록보다 전압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하가 이동을 할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전류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그 반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하가 이제 전이차를 이용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갈 때 반대로 갈 때 전류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끌어당겨지고 밀치고 하면서 연속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쓰고 있는 전류가 바로 그 전하의 이끌림에 의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게 돼요. 보통 전기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왜 굳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냐면 바로 이 전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동을 하면서. 자,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요거 뭐죠? 건전지하고 전구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물통이 두 개가 위아래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건전지가 한 개일 때가 전구 불이 밝을까요? 두 개일 때가 전구의 불이 밝게 켜질까요? 두 개이신 분 손. 나머지는 하나일 때가 더 불이 밝게 켜질까요? 두 개일 때가 더 불이 밝게 켜질까요? 네. 딱 봐도 1던 1은 2니까 두 개가 더 밝게 켜지겠죠? 자, 건전지를 이렇게 두 개를 연속적으로 물려놓은 걸 갖다가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건전지를 두 개를 연속적으로 물려놨어요. 자, 이 두 개보다 만약에 위에 건전지가 또 있으면 점점 전류가 세지겠죠? 근데 여기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물통이 두 개가 똑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건전지와 유사하게 위아래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물통이 한 개일 때 이 밑에 파이프에서 흐르는 물이 더 셀까요? 아니면 이 물통이 위에 하나 더 올라가서 여기서 흐르는 물이 더 셀까요? 더 올라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통이 더 올라갈수록 수압이. 물도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 지구상에서 발을 딛고 서 있는 거죠? 중력이 우리 몸을 어떤 물체를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물도 중력의 힘을 받겠죠. 수압이 존재합니다. 왜? 물을 바닥으로 누르고 있는 힘이 이 위치가 높은 곳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더 강력하게 흐르게 됩니다. 건전지랑 똑같죠? 건전지로 직렬 연결하면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에 대해서 기초 상식을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토끼 한 마리가 열심히 어떤 물체 위에 올라가서 뭔가 손잡이를 열심히 돌리고 있네요. 자, 이 토끼가 열심히 돌리고 있는 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열심히 돌겠죠? 이게 바로 부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전기 에너지를 쓸 때 이 물려있는 이 전류 소모원을 갖다가 우리는 부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전압도 아까 제가 물과 같다고 했죠. 전압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차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전압이 높다. 그 다음에 전압이 세면 셀수록 전류의 흐름도 많아집니다. 당연하겠죠? 왜? 열심히 공기를 푹푹 밀어주면은 풍선 속으로 모여드는 공기 양도 많아지겠죠? 근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전압은 무지막지하게 센데 그 전압에 의해서 흐를 수 있는 전류는 굉장히 미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정전기입니다. 정전기는 전압은 굉장히 강력하죠. 뭐 1000V, 좀 심하면 20,000V까지 전압이 만들어지는데 단 전류가 굉장히 작습니다. 뭐 10mA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겨우 형광등 불빛만 잠깐 깜빡이고 우리 손에 닿으면은 좀 기분만 더러울 뿐이지 우리가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세면 쓸수록 전류의 흐름도 비례해서 많아지는 게 통상적인 상식인데 유일하게 그 상식을 거스르는 존재가 바로 정전기입니다.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건전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연결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전구가 건전지 한 개, 두 개 연결되어 있고, 세 개 연결되어 있고, 네 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건전지 하나에 1.5V입니다. 4개는 몇 볼트예요? 4개가 모였으면 6볼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 건전지 한 개일 때 전구하고 건전지 4개일 때 전구하고 어느 게 더 불이 밝게 켜질까요? 네. 건전지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이 더 밝게 켜집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물탱크죠? 물탱크에 파이프가 하나, 둘, 셋, 4개가 물려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파이프에서 물이 더 수압이 세게 흐를까요? 여기 위에 있는 파이프에서 수압이 세게 흐를까요? 네, 당연히 밑에가 되겠죠. 왜냐? 수압에 의해서 전기는 전이차에 의해서 전압이 많아지면은 전류도보다 더 강하게 흐른다. 여기도 뭐예요? 전류가 더 위에보다 밑에가 멀리 흐르죠. 이렇게 물과 동일한 상상에 두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하가 뭐라 그랬죠? 아까 전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건데 전하가 뭐라 그랬죠? 네, 맞습니다. 전기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의 근본 물질이고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는 전압을 쓰고 있는 걸까요? 전류를 쓰고 있는 걸까요? 네, 전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전류 속에 뭐가 있냐? 바로 전기의 근본 물질인 전하라는 그냥 알갱이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가 흐를 수 있는 중비면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전하는 전기 속에도 존재하고요, 전선 속에도 존재하고요, 전구 속에 있는 필라멘트 속에도 전하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멈춰 있어요. 어떤 외부 자극을 받기 전까지는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그럼 전기 에너지가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필요하겠죠. 뭐냐? 위치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전류가 이동할 수 있게끔, 전하가 이동할 수 있게끔 채찍질을 해줘야 됩니다. 달려 1이야 하면서 채찍질을 해줘야만 전하가 흘러가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극단적인 예로 표현을 하면은 전기 계량기에서 우리 집의 콘센트까지 전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 계량기가 돌까요? 안 돌까요? 콘센트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어요. 안 돕니다. 콘센트의 돼지 콧구멍에다가 무언가 전기 제품을 끼워서 동작을 시켜야만 전기 계량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전류를 흐르기 위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기 계량기가 뺑글뺑글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한전에서 뭘 받아가요? 전기세를 받아갑니다. 그 전기세가 뭘까요? 바로 전기를 쓰고 있는 그 전기 에너지에 대한, 그러니까 전기가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값을 한전에서 전기세로 받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전기 계량기가 우리 콘센트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전기 계량기가 뺑글뺑글 돌진 않아요. 단 무언가 제품을 연결해서 써서 전기 에너지를 일을 시켜야만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제 전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 몇 분 동안 주절주절 떠들었는데 이거를 단 몇 초 만에 함축시키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려면 압력차가 있어야 한다. 수압차가 크면 물의 흐름이 세지고 수압차가 작아지면 약해지다가 수압차가 없어지면 흐름이 중단된다. 펌프를 작동시키면 물을 계속 흐르게 할 수 있다. 물의 흐름이 계속되도록 물을 퍼올리는 펌프와 같이 전지는 도선에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한다. 물통이 높이 있을수록 물레방아가 빨리 도는 것처럼 전압이 클수록 센 전류가 흐른다. 제가 몇 분 동안 주절주절 얘기한 거를 단 몇 초 만에 쉽게 풀어냈죠. 물이 그래서 자, 전압의 관계는, 전압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혹시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은 아마 이런 장난을 경험해 보시거나 이런 장난을 쳐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빨대나 모나미 볼펜 그 몸통 있죠? 그거에다가 지우개똥이나 신문지 쪼가리 같은 거 뺑글뺑글 뭉쳐가지고 바람 불어보신 분, 바람 훅 불어가지고 옆에 짝꿍 맞춰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해봤어요. 누가 있나 손 들어보세요. 자수하세요. 안 해봤어요. 역시 여성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다 하시는 입장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장난을 치는 입장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 볼펜이나 빨대같이 끼인 대롱에다가 지우개똥이나 신문지 쪼가리 같은 걸 열심히 뭉쳐가지고 그거를 훅 불어가지고 옆에 짝꿍이나 저쪽 건너에 있는 짝꿍한테 장난친 적이 있고 그 공을 맞아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 빨대와 그 빨대 속에 지나가는 지우개 똥을 잘 생각해 보시면, 빨대가 뭘까요? 아까 토끼와 그 물레방아에 대해서 잘 대입해 보세요. 빨대가 뭘까요? 전선. 네, 전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지우개 똥은 무엇일까요?
네, 전류. 그 전류의 근원, 그러니까 전기의 근원인 알긴이 전압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빨대를 입에다 대고 열심히 후 하고 불었습니다. 그러면은 공이 지우개 똥이 표 튀어나가서 옆에 짝꿍을 맞추겠죠? 자, 그 후 부는 동작이 뭘까요? 바로 전압입니다. 네,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왜? 뭐예요? 전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압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지우개 똥을 날려야 돼요. 후 하고서 지우개 똥을 날릴 수 있는 공기 에너지를 불어넣는 게 바로 전압입니다. 뭐예요?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공기 압력에 의해서 지우개 똥이 전선을 이동합니다. 튀어나갔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전류입니다. 그렇죠? 지우개 똥이 하나가 아니라 무한정 연속되어 있으면은 그게 계속 무한정 흐르겠죠? 전류입니다. 자, 그 지우개 똥이 휙 날아가가지고 옆에 짝꿍을 맞췄어요. 그럼 뭘 한 거죠? 뭘 한 거죠? 일을 하겠죠? 왜? 그 지우개 똥이 뭘 했어요? 일을 한 겁니다. 어떤 일? 친구를 맞추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을 한 거고요. 자, 그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날 때렸어요. 뭐예요? 그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의 대가를 친구가 받아간 거죠. 네, 한 대 맞았어요. 저는 아프지만 어쨌든 그 친구는 대가를 받아갔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는지 전기, 전류, 전압, 전선 그 관계를 이해를 하실 때 그 친구한테 쳤던 그 지우개 빨대 장난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4세기 기업 탈레스부터 아까 탈레스가 뭘 했다 그랬죠? 네, 호박을 갖다가 장난을 치다가 이 호박을 갖다가 열심히 문질러서 쓱 대니까 이거 뭐야 저 뭐가 무시고 굳네 하면서 전기 최초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전기라는 존재를 몰랐지만 어쨌든 전기 최초 발견을 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말에 아까 그 영국의 학자 길버트가 탈레스의 그 기록을 갖다 연구를 해가지고 마찰 전기라고 규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1785년도에 전기력과 자기력의 법칙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00년도에 볼타 전치까지 왔어요. 쭉 달려오다가 이제 에디슨까지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잠깐 짚고 갈 사람이 바로 1831년도에 헤라데이라는 아저씨가 전자기 유도 효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길버트가 전기학과 자기학을 따로라고 찢어놨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붙여놓습니다. 왜? 전기를 그동안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1800년도 후반으로 들어서다 보니까 전기를 인위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학과 자기학이 떨어뜨릴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전기를 만드는 물건이 뭘까요? 전기를 뭘로 생산하죠? 전기를 만드는 기계. 잘 생각해 보세요. 발전기. 그렇죠. 발전기죠. 자, 발전기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 전선도 있을 거고 자석도 있어. 우리 모터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모터 안에는 자석이 있고요. 그 자석, 고정된 자석에 전자석, 전기를 흐르면 자석이 되는 전자석이 코일이 돼가지고 서로 N극, S극을 연속된 반발을 일으켜서 그 힘으로 모터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 모터를 거꾸로 우리가 손으로 인식으로 돌리면 뭐예요? 반대로 전기가 튀어나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모터를 거꾸로 돌리면 전기가 튀어나와요. 근데 발전기 뭐냐? 그 전기가 튀어나오는 걸 조금 더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물건이 바로 발전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자기 유도 효과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는 그냥 전기를 일시적으로 쓰거나 혹은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데 그쳤던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떠한 위치 에너지, 어떠한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에디슨 뭐예요? 전기를 만들었으면 전기를 써야 되는데 에디슨이 뭘 발명했어요? 전구를 발명했죠. 그 다음에 모터도 발명하고요. 이것저것 에디슨이 많이 발명을 합니다. 어떤 제품을요? 전기를 쓰는 제품들. 그래서
에디슨은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제품들 많이 발견했는데 그 전에 전기를 보급시킨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분이 누군지 이제 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 아까 전압은 알아봤죠? 근데 전압과 전류는 친구입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야만 합니다. 자, 전류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전하의 흐름입니다. 뭐라 그랬죠? 전하가 뭐예요? 전기의 근본물질이죠. 그 전기의 근본물질이 흐르면 뭐예요? 연속돼서 흐르면 바로 전류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가 단위 시간당 몇 개를 이동했느냐를 따지고 전류가 세다, 전류가 약하다를 갖다가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하의 이동량, 그 다음에 단위는 A, 암페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하와 전류의 흐름 특성을 보시면 아까도 설명해드렸듯이 전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이끌림에 의해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그래서 전하가 이동하는 에너지, 즉 전류가 세지면 세질수록 전압도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누가 발견했을까? 바로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1706년에서 1790년까지 굉장히 오래 살다 갔어요. 나도 장수하다 갔어요.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입니다. 자, 이 아저씨가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위대하면요. 미국의 100달러짜리 지폐에 얼굴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 100달러짜리 지폐에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라고 궁금해졌던 분들은 아마 오늘 이 수수께끼를 푸셨을 겁니다.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자, 이 아저씨가 어떤 발견을 했냐면은 번개가 우르컹컹하고 치는 천둥 번개 중에서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근데 어떠한 뭐 좀 얌전한 실험 방법으로 발견을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천만한 소위 말하는 미친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 자, 1752년도에 폭풍우가 치는 날 밤에 연을 들고 가요. 연하고 라이덴병을 챙겨갑니다. 그래서 공터에서 연줄에다가 열쇠를 맨단 다음에 그 열쇠를 갖다가 라이덴병의 금속부와 일치시키게 됩니다. 우리 정전기 실험하는 거랑 똑같죠? 다만 그게 금속 막대가, 정전기가 띄고 있는 금속 막대가 아니라 연줄에 매달린 열쇠를 갖다가 라이덴병 위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열을 날려요. 어느 날 폭풍우가 치는 날 밤에 우르컹컹 천둥번개가 치는데 그 비 오는 날 이 아저씨가 미친 짓거리를 하면서 연을 날립니다. 자, 그 연이 두둥실 높이 떠오르면은 뭐가 되겠어요? 벼락을 맞기 딱 좋겠죠? 연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벼락이 떨어짐과 동시에 열쇠에 지직하면서 전기가 흐르겠죠? 그래서 라이덴병 안에 어떠한 것이 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 아저씨가 다행히 천둥번개가 벼락이 연에 내리 꽂혔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전기를 안 먹었어요. 다행히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라이덴병을 조심스럽게 들고 와서 자신의 실험실에서 그 라이덴병에다가 금속막대를 접촉을 시켜봅니다. 당연히 연을 날리기 전에는 그 라이덴병에 전기가 없다는 걸 증명을 했겠죠. 열심히 돼가지고 지금 전기가 없네 했으니까 그 라이덴병을 갖고 나왔겠죠. 지금은 천둥번개가 치고 난 다음에 그 라이덴병을 자신의 실험실로 갖고 와서 금속막대를 쓱 대봅니다. 그랬더니 뻐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번쩍 튀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벼락이 치고 난 뒤에 그 라이덴병을 갖고 가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거 번개가 전기였구나, 그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번개는요 1700년도니까 좀 약간 수준이 미개했겠죠. 전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 번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쁜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신이 내리는 벌쯤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벼락 맞으면 그러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신이 벼락을 내렸을까라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다 집들이 목조 아니면 벽돌주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벼락이 치면은 이 성한 집들이 없었어요. 왜? 목주택은 벼락 맞으면 돌에 타버렸을 거고요. 벽돌집들은 벼락에 맞으면 박살이 났겠죠, 집이. 그래가지고 그로 인한 재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 아저씨가 그 번개를 갖다가 또 잘 연구를 해보니까 쇠막대기에다가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그걸 땅에 묻어놓고 그 쇠막대기를 지붕 위에다가 제일 높은 곳에 세워놓으니까 이 벼락이 쇠막대기로 가지 지구로 안 가더라 하면서 그 쇠막대기의 정체를 갖다 피레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굉장히 얇은 쇠막대기 하나인데 이 쇠막대기 하나가 그동안 벼락만 치면은 꼭 불타 없어졌던 집들을 보호하는데 굉장한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서 지금의 미국의 $100짜리 지폐에 얼굴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한 3층짜리 벽돌집인데 위에 쇠꼬챙이 하나가 있죠? 그 번개도 그렇듯이 전기도 전기와 번개도 같은 전기지만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같은 거리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평지에 내가 우산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천둥번개 치는 날 밤. 내가 우산을 쓰고 있어요. 평지에. 그러면 번개는 어디로 갈까요? 평지로 갈까요? 아니면 우산을 쓰고 있는 나한테로 올까요? 네. 우산을 쓰고 있는 저한테로 옵니다. 왜? 하늘에서 가장 거리가 짧은 게 뭐예요? 평지보다 우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당연히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산이 쇳덩어리니까 당연히 전기가 흐를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럼 이야기를 바꿔서 평지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우산이 있습니다. 자, 그럼 번개가 우산으로 갈까요? 나무로 갈까요? 나무로 갑니다. 네. 도체와 부도체의 여부는 상관은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치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번개 치는 날 밤에 우산을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만약 평지에 있을 때 가급적이면 몸을 낮추라고 하고 나무 밑에 서 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벼락이 같은 위치가 있으면 그동안 더 짧은 곳을 흐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피레침은 뭐예요? 더 높은 위치에 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체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벼락이 그 위로 가겠죠. 지구로 안 떨어지고 그 피레침으로 흘러서 그 피레침에 연결된 전선을 통해서 지상, 그러니까 땅 속으로 전기가 흩어져서 없애버립니다. 지구는 뭐냐? 지구에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뭐냐? 거대한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당연히 자연스럽게 흐르겠죠, 전기가. 그래서 소멸이 됩니다. 자, 그럼 전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전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교류하고 직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 좀, 요거 혹시 이름 좀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교류, 직류. 자,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좀 친숙한 단어일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이게 도대체 뭔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교류를 뭐라고 하냐? 명칭을 AC라고 합니다. 요거 아니에요. AC입니다. 자, 기호는 물결 치는 표시죠. 그 다음에 이 교류 전기의 대표 특징이 뭐냐면 전압의 승합, 감압이 굉장히 쉽습니다. 전압을 올리고 내리고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그냥 쇠막대기의 코일을 몇 번 감냐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집니다. 이쪽 쇠막대기에 이쪽 쇠막대기에 코일을 10바퀴 감냐, 20바퀴를 감냐에 따라서 전압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 원리가 뭐예요? 그걸 어떤 제품에 쓰고 있을까요? 바로 아답터. 소위 말하는 옛날에 110V 좀 알고 계신 분들은 도란스. 그 도란스 뜯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이만한 쇠막대기에 코일이 몇 바퀴 감겼냐 그거에 따라서 110V, 220V가 110V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올리고 내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극성이 없습니다. 왜? 주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류 전기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극성이 없다 그래요. 자, 그럼 직류는 명칭을 DC라고 합니다. 아까 AC 뭐라고 그랬죠? AC는 교류입니다. 자, 그럼 DC는 직류라고 하고요. 기호는 일자 실선에 점선이 점점점 하고 있습니다. 요거 혹시 운전면허 좀 따신 분들이나 핸들 좀 잡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도로 차선 표시가 되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자, 운전하시는 분들. 실선과 전. 네, 실선과 전선인데 만약에 실선 전선이 같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실선. 점선. 점선에서 실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선 쪽에서는 점선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운전면허 다시 따셔야 돼요. 자, 요런 게 뭐냐? 어디 있어요? 보통 합류하는 지점이 있죠? 한쪽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도로에 저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류 기호 표시입니다. 그리고 직류의 대표 특징은요, 전기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아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류는 모아둘 수가 없어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직류는 일정하게 꾸준히 흐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극성이 존재하고요. 전류의 흐름은 기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정하게 꾸준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교류와 직류의 장점, 단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교류의 장점은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전압을 올리고 내리기가 쉽다.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을 할 때 전기의 손실이 적습니다. 왜? 전압을 미친 듯이 올려서 보내면 되거든요. 자, 우리 친구한테 빨대 장난을 칠 때, 빨대로 지우개동 장난을 칠 때, 자, 빨대가 만약에 이런 조그만 15cm짜리 빨대가 아니라 1m짜리 빨대를 내가 샀다고 칩시다. 자, 저쪽 교실 끝에서 저쪽 뒷문에 있는 친구한테 그 빨대를 이용해서 곡 지우개동을 날려보낼 거예요. 자, 그럴 때 뭐예요? 내가 불면 힘들어요. 지우개동이 얼마 안 나가요. 근데 옆에 있는 통한 친구한테 그 빨대를 대신 줘서 분리하면은 굉장히 잘 날리죠. 뭐예요? 전압을 엄청나게 세게 높여서 보내는 장거리 송전을 해도 전기가 손실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류가 장점만 있냐? 아니죠. 단점도 있어요. 교류의 단점 뭐냐? 아까 기호가 뭐예요? 물결치는 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결치는 표시 뭐냐? 전류가 왔다 갔다 그래요. 출렁출렁 화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의 품질이 직류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가 발생합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1초에 60번이 바뀝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러다 보니까 전자적 노이즈가 생깁니다. 왜요? 주파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주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같은 산업 전류라도 직류보다는 감전의 위험이 좀 더 심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교류가 뭐라 그랬죠? 1초에 60번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전류의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1초에 60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뭐냐면 우리 심장이 뛰는 속도와 거의 주파수가 일치합니다. 우리 심장이 몇 번 뛰어요? 1분에? 80번 정도 뛰죠? 자, 전기가 들어오면은요, 내가 실수로 전선을 맞았습니다. 혹은 꼬맹이가 돼지국 구멍에다가 젓가락을 쑤시다가 감전이 됐어요. 그럴 때 저승사자와 하이파이브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심장마비입니다. 왜냐? 주파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라디오도 주파수가 동일한 방송이 두 개를 겹치면 뭐예요? 혼선이 일어나죠? 우리 심장이 뛰는 주파수에도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춰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근데 사는 경우도 있어요. 왜 사냐? 내 손에 화상을 입는 경우. 뭐예요? 화상을 입는다는 건 뭐냐? 이 내 손의 피부 저항이 높아서 100이라는 전류가 내 손에 닿았으면은 내 심장과 100이 갔으면 난 죽었지만은 여기서 다 저항에 의해서 열로 소실돼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손에 경미한 화상을 입어서 손에 깁스를 차고 있지만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손에서 피부 저항이 높아서 전류가 다 소멸됐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물 맞은 손이면은 혹은 땀에 젖은 손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절대로 전기 제품 다루실 때 혹은 로션된 전선 같은 게 있으면은 물 만진 손, 젖은 손, 땀에 젖은 손을 절대로 만지지 마시고 항상 장갑을 끼고 만지라고 하는 거 이런 이유입니다. 왜? 전기가 들어오면 내 심장으로 가요. 그래서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저주파 치료기 경험해 보신 분 한의원에서 이렇게 패드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이렇게 붙이고 간호사가 이렇게 다이얼을 뭔가 돌리면은 뚝뚝뚝뚝 하면서 내 팔과 어깨가 떨립니다. 뚝뚝뚝 하면서. 근데 다이얼을 간호사가 어떻게 또 돌리면은
점점 빨라져요. 또 점점 느려져요. 뚝뚝뚝뚝 가다가 뚝뚝 가다가 뚝뚝뚝 가다가. 그게 뭐냐면 바로 주파수입니다. 전류의 교류 전기를 우리 몸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주파수를 달리해서 초당 60번, 초당 80번, 초당 120번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모드도 있을 거예요. 팔은 안 걸리는데 뭔가 전기가 들어오는 데서 기분 나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찌르르르 찌르르 하면서 뭔가 전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 모드도 있죠. 그게 뭐냐? 그 직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류는 감전되면 좀 기분이 더러울 뿐인데 교류는 막 떨립니다. 근육이 수축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심장마비까지 걸립니다. 왜? 심장을 뛰는 게 뭐예요? 근육에 의해서 뛰는 거죠. 작은 우리 몸에 생성되고 있는 작은 전기 신호에 의해서 근육이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수축이 일어나는데 그 근육의 전기 신호에 플러그를 줍니다. 간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럼 교류가 좀 위험하네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교류는 위험합니다. 왜? 110V 때문에 위험하지 않았어요. 죽진 않았어요. 그냥 110V 전기 만지시다 감전되신 분들 아마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감전이 돼도 좀 기분만 더러울 뿐이지 죽진 않았어요. 왜? 전압이 낮으니까. 근데 220V는 자칫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전압이 2배거든요 벌써. 자, 만 380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로 골로 갑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만질 때는 전기를 잘못 만지면 골로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골로 가지 않으려면 뭐예요? 안전장구를 착용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안전장구가 바로 절연장갑입니다. 그것만 착용하시면 아이언맨보다 파워가 더 세집니다. 왜? 전기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전기를 아이언맨이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아이언맨도 전기 아직도 못 당합니다. 근데 안전장갑 2개만 끼면은 뭐예요? 내가 아이언맨보다 더 세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류전기의 장점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직류의 장점 뭐예요? 대표적인